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금 연주하는 은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해금 소리를 달빛이 이우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울다라는 말의 뜻 혹시 아시나요? 이울다는 해나 달의 빛이 쓰러지거나 사라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달빛이 이울면 새벽이 오잖아요. 그래서 새벽이 오는 소리, 새벽을 기다리는 소리라고 제가 해금 소리를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명함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 헐헐헐. 저는 해금의 매력을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었어요. 공연장에만 공연장에 가야만 있는 그런 연주가 아니라 이렇게 생활을 살면서 거리를 다니면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연주를 하고 싶어서 거리 공연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보통 제가 거리 공연을 할 때는 제 공연을 보러 오신 분이 아닌 이상에는 오늘 해금 연주 들으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는 분이 거의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의외의 연주를 들으시다 보니까 더 감동받았다, 되게 행복하다, 오늘 하루를 덕분에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뭔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는답니다. 호호호. 네, 보통 클래식 같은 경우는 마니아층이 꽤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클래식 같은 경우는 좀 잘 모르면 부끄러워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거리 공연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악기 아쟁이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당당하게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예전에 교과서에 그 해금이 아쟁으로 잘못 적혀 있었던 때가 잠시 있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국악기에 대해서는 몰라도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보통 그 바이올린이랑 첼로는 많이들 구별하시잖아요. 모양이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거의 비슷하잖아요. 크기 좀 다르지만. 그렇지만 해금이랑 아쟁은 정말 다르게 생겼는데도 이 구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것들을 보면 국악기나 국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연주자분들께서 더 많은 기량을 다지시고 더 정말 전통을 계승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것과 반대에 있는 일반인들은 국악기의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간극이 다른 장르, 뭐 클래식 같은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지만 그 간극을 조금이라도 좀 줄여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산조나 정악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 뭐 유행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로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은 잘 모르는 우리나라 악기로 잘 아는 곡을 들으니까 더 새로운 느낌을 갖게 되셨다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더 감동적이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제 공연 끝나고 나면 해금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직접 연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어요. 보통 다른 연주자들은 이제 자기가 쓰던 악기를 선뜻 내어주는 거 되게 어려워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 특정 부분만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연주를 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세요. 특히나 어린이들이 이걸 보고 와 세상에 너무 신기하다 해서 새로 배우는 애들도 있어요. 해금을. 네, 새로 배우기 시작한다고 연락이 오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보통 이제 어린이들이 있을 때 많이 체험을 시켜주는 편인데 보통은 그 아이들 체험에 묻혀서 어머님들도 체험해보고 싶은데 잘 못하시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도 좀 체험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머 너무너무 재밌다, 너무 좋다. 이게 해금이 이렇게 울림이 있는 악기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말씀해주시는 편입니다. 네, 일단은 관객분들 중에서 외국인이 계시면 제가 한국을 대표하는 연주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영어나 일본어 같은 걸로 이렇게 그 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분들이 아실 것 같은 곡 그리고 더해서 한국 분들도 아시는 곡 그런 곡들을 이제 주로 연주를 해드립니다. 뭐 썸에 오브 더 레인보우라든지 뭐 월량대표 아적심이라든지 뭐 눈의 꽃 이런 것들은 한국인들도 알고 그 해당 국가 분들도 아시는 곡이기 때문에 그런 곡들 이제 주로 연주를 하죠. 네.
되게 신기하다고 많이들 얘기하시고요. 이분들은 그 명주실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를 네, 상상도 못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하시고요. 네, 되게 뭐랄까, 되게 막 가까이에서 사진도 많이 찍어가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이제 체험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첼로는 이렇게 가로로 연주하잖아요. 그래서 첼로 하시는 연주자분들이 되게 신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어디야 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공연을 했을 때 어떤 첼로 연주자분께서 나 또 한번 연주해 볼 수 있느냐 해가지고 연주하는 걸 이렇게 체험을 해볼 수 있게 도와드렸더니 꽤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막 그분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관객들도 놀라고 네 이랬던 적도 있습니다. 바이올린이나 기타는 쇠줄로 되어 있잖아요. 뭐 거트현 쓰기도 합니다. 거트현은 아시나요? 양의 창자로 만든. 네, 그런 줄인데요. 네, 보통 그런 줄을 많이 쓰시는데 그것과 다르게 우리나라 해금은 명주실을 꼬아서 만든 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LP판이 이렇게 탁탁 튀는 것 같은 그런 어쿠스틱한 네, 그런 소리를 내거든요. 그리고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딱 그 정해진 부분에만 이렇게 정확하게 내면은 그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해금은 정해진 부분 더하기 여간법이라고 해서 힘 역자 씁니다. 이렇게 누르는 거에 따라서 소리가 또 달라지는 그런 미묘한 악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바이올린도 배우고 지금 해금도 배웠는데 해금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비밀입니다. 네. 네, 해부족의 악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 멀리 유라시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온 악기입니다. 그래서 호금류 악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그 마두금 어디야? 몽골에는 마두금 있고 중국에는 얼후 있고 한국에는 해금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일본에는 고큐가 있고 베트남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고요. 비슷한 종류의 악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뭔가 사촌 악기라 그러나요? 네, 그런 악기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와요.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 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향악기화 되었죠. 네, 천년이 지난 악기입니다. 아, 이건 깨알같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꼭 중국 악기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중국 악기 아니거든요. 이번에 연주해드릴 곡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인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의 찬송가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 곡입니다. 저를 해금 연주의 길로 인도해준 네, 곡이라서 연주를 들려드릴 셈입니다. 해금이라는 악기를 처음 접한 거는 교회에서 우연히 해금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었을 때였어요. 그 전에는 뭔가 막연하게
특이한 악기를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국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곡을 듣고 나니까 와, 세상에 되게 지루하게만 생각했던 국악기로도 이렇게 연주가 가능하구나 해서 아, 이걸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인터넷을 3일 뒤져서 제일 저렴한 국악학원을 찾아내가지고 네, 그렇게 배우게 됐어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네, 한 7살 때부터 피아노를 쭉 배웠고 바이올린도 배웠는데요. 원래는 첼로를 배우고 싶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 동네에 첼로 학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바이올린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바이올린 연주자분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이올린 저한테는 좀 잘 안 맞았어요. 왜냐면 이게 바이올린 혹시 내보셨나요? 이게 이렇게 메고 막 2시간, 3시간 연습하면 너무 어깨 아파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뒤틀리고 여기에 막 이렇게 점 같은 것도 생깁니다. 그래서 막 연주를 막 하면은 막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저희 바이올린 선생님이 또 되게 엄하셔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찰싹 때려요. 그럼 아이고 이러면서 막 울면서 연주하고 막 이랬었답니다. 그래서 아, 바이올린 나랑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 어린애가 바이올린을 하는 게 흔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주변에 뭐 결혼하시는 분들 축가로 많이 불려 다녔어요. 그때 저희 언니는 피아노를 하고 있었고 저는 바이올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뭐 바이올린 연주도 막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초등학교 때 그 교회에 앙상블에 들어갔어요. 그 학생부 앙상블에 들어갔는데 그 이게 그 악기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몇 명이 와서 한 곡만 연주를 해봐도 잘하는 애들 순위 매길 수 있어요. 서로. 근데 거기에 진짜 잘하는 애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이제 들어서 네. 아, 내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잠깐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악기 대신에 노래를 하는 곳 성가대로 이제 들어가게 돼서 거기에서 엘토로 한 10년 조금 덜 되게 쭉 이제 어른 되고 나서도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소프라노를 보통 많이들 좋아하시거든요. 메인 멜로디를 좋아하시는데 저는 목소리가 높게 안 올라가서 엘토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상대 음감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음 같은 것도 잘 넣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피아노도 하고 바이올린도 하고 그래서 해금을 시작할 때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해금은 음감이 좀 많이 중요한 악기입니다. 그래서 누르는 거에 따라서 음이 미묘하게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듣는 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음악을 했었던 게 조금 도움이 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주 어릴 때부터 배운 사람들이랑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이게 듣는 귀는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제 손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혼자서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도에 포기를 하십니다. 많은 성인 학습자들이 중도에 그래서 많이 포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럴 때는 조금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그렇게 쭉 연주를 했더니 지금까지 이렇게 왔답니다. 헐. 네, 저는 국어국문학과랑 심리학과를 복수 전공을 했는데요. 그래서 국어 강사도 했었고 국어 과외도 많이 이제 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깨알같이. 대학교 다닐 때부터 국어 과외는 쭉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한 4개에서 7개 정도 네, 매번 했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적어도 2번에서 3번 과외는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대치동에서 과외 2개 하고 이렇게 돌아서 연신내에서 과외하고 집에 오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쭉 진행을 했었어요. 저 교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생 실습할 때 5개 했었어요. 그러고 네, 이제 석사 할 때도 네, 계속 그렇게 과외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국어 강사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는 임용시험 공부를 네, 오랫동안 했답니다. 네, 그래서 학교 임용고시 준비반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침 8시 반에 출석 체크하고 저녁 9시 반에 출석 체크를 해요. 그때 동안 내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주 좁은 칸막이 속에서. 그래서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저는 4시에 먹었어요. 점저를.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항상 이렇게 소수점 차이로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전공 몇 점, 교육학 몇 점, 총점 빵 이런 식으로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 서술형, 논술형이라서 제가 어디서 어떻게 틀렸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모범 답안도 안 나와요. 그래서 모두가 그냥 머리를 짜내서 아마 이럴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험이 임용고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 국어 되게 잘하는데요. 국어 진짜 잘하는데 국어 잘하는데 또 다른 막 보통은 막 이렇게 가르쳐주는 입장이었어요. 친구들이 막 궁금한 거 물어보면 이렇게 다 가르쳐주는 입장이고 저 특히 문법 좋아해서 네, 문법 전공이거든요. 세부 전공 문법입니다. 네, 그래서 그 보통 막 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는 입장이었고 다른 친구들도 야 다른 사람들은 못 붙어도 너는 꼭 붙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스스로 자신감도 있고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항상 참 알 수가 없더라고요. 소수점 차이로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아니 이게 몇 점 차이가 나는 거야? 순간적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계산이 안 돼서 아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멍 때리는 때가 있는데 이게 한 해, 두 해가 되면 정말 참 되게 사람이 멍해져요. 그 제 동기들도 이제 임용고시 준비반에 계속 있었는데 한 명, 두 명 다 떠나가요. 합격해서 떠나간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집 근처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떠나가서 진짜 하루 종일 저 혼자 공부를 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없다는 게 진짜 힘들었고 그리고 다 그만두고서라도 지금부터 3년 후에라도 붙는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텐데 확신이 없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해에는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것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저 일기를 고등학교 때부터 쭉 써오고 있거든요. 완전 데스노트입니다. 네. 그런데 그 무렵에는 다 그런 내용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혹은 내가 어떻게 살 길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항상 이렇게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 다른 길을 선택한 애들은 다 취업하고 뭐 막 다 애인 생기고 다 돈 벌고 막 이런 길을 다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 혼자서만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물론 교사가 되면 무언가가 된 상태로 금방 뛰겠지만 지금의 저는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회사를 들어간다고 해도 제가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 한글, 엑셀도 저 못합니다. 국문과 나와서 엑셀을 누가 하겠어요? 네, 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 네. 그래서 이 늦은 나이에 회사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강사를 다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그 면접을 보러 갔던 때가 있었어요. 그 목동에 되게 유명한 국어 학원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면접을 봤거든요. 근데 이 원장 선생님이 저한테 되게 도움되는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언제까지 강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혹은 언제까지 뭐 너의 길을 뭐 선택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으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때 이 말씀하셨어요. 그 강사 왜 그 강의력 있잖아요. 이건 너무 자랑인데 해. 네. 그 강의력 같은 거는 그러니까 강의를 잘 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경우는 그 선생님 학원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급에 속하는데 너는 지금 강사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 눈이 밝기보다는 맑다고 뭔가 되게 그러니까 제 얼굴이 그냥 밝은 인상이 아니라 맑은 인상이라고 너는 여기에 있으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학원 강사 일이 저도 잠깐은 몸을 담아봤지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낮밤이 바뀌고
좀 많이 고립되어 있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한평생 강사를 해오셨지만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그때 그러셨어요. 너는 지금 강사를 하면 안 돼. 1년만 더 공부를 해보고 그때 안 되면 받아줄 테니까 너는 공부를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 너는 지금 여기에서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 면접 끝나고 진짜 그 엘리베이터 타고 갈 수 있었는데 거기 계단 그 내려가는 그 계단에서 엉엉 울었어요. 진짜 뭔가 아무도 위로를 해주지 않았는데 그분이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런 말씀으로. 그래서 그때 이렇게 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해금 연수 저에게를 네 네. 그런데 그 해에도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믿어주신 분도 계시고 이랬는데 그 해에 시험에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더 어떻게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이거는 지금 내가 내 나이와 내 모든 경력과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1년만 놀고. 왜냐면 이게 젊은 날에 그냥 죽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1년만 전혀 상관없는 거를 해보고 죽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거리 공연이었어요. 근데 왜 거리 공연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몇 년 동안 그 칸막이 딱 그 닭장 같은 칸막이 안에 하루 종일 있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툭 터진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선택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네, 수험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계속 똑같은 옷 입고 맨날 남방에 바지 맨날 이렇게 입고 했었는데 기분 전환을 위해서 네, 한복도 한번 입어봤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예쁘다고 봐주시고 그때만 해도 한복을 입고 다닌 사람들이 정말 거리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신기하고 막 예쁘다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많이 해주시니까 되게 좀 자신감, 네, 죄송해요. 되게 좀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멀지 않은 삼청동입니다. 거기에 그 돌담길이 있어요. 돌담길에서 공연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그때 뭐 기계라든지 뭐 앰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뭐 아주 그냥 아주 별로인 앰프를 하나 마련해서 그때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삼청동까지 해금을 들고 한복을 입고 짐을 들고 이렇게 갔어요. 뭐에 홀린 듯이 갔어요.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나다니고 하는데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기도 하고 막 궁금한 듯이 보기도 하고 했는데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떨려서. 근데 뭐 어때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래서 세팅을 하고 눈을 질끈 감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막 심장 입 밖으로 쳐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뒤로 한 채로 달달달달 떨면서 연주 한 곡을 마치고 눈을 딱 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막 박수를 막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제가 더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인일인가 이게 그랬는데 막 저쪽에서 막 너무 감동적이라고 막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렇게 카메라로 찍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더 큰 감동을 받고 내가 해금을 연주해도 될까? 내가 좀 조금은 살아 있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한 해는 제 모든 해랑 달랐어요. 항상 공부하고 나는 연구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항상 혼자서만 공부를 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 저를 드러내고 제 연주를 하는 그런 것들이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기억들이 정말 많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해 새 밑에 내가 결심했던 대로 죽을까 이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행복한 기억들이 많아서 조금은 더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너무 행복한 마음에 해금을 연주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이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초반에는 해금을 몇 번만 연주하고 또 임용시험을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그 길과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해금 연주자라면 강점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국문과만이 연주할 수 있는 해금, 네, 그런 해금을 연주하는 연주자가 되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사를 조금 깊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현대시, 네, 현대시를 해석하듯이 굉장히 꼼꼼하게 가사를 봅니다. 그래서 뭐 피수식어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뭐 이런 거라든지 뭔가 그런 종합적인 감상을 좀 많이 한 다음에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연주를 해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신기하게 연주를 듣는데 가사가 들린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셔요. 되게 다양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혹시 내가 갈 길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네, 듭니다. 사실은 한동안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 눈앞에서 눈물도 흘리시고 되게 감동적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했는데 제 스스로가 저를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전공자분들이 혹시나 지나가실까 막 이런 거 막 걱정되고 이랬는데 특히나 이렇게 공연 장소에서 그 전공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제가 국문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마추어 치고는 굉장히 잘하시네요. 이런 말 많이 들어요. 네, 지금도 들어요. 네, 근데 이게 무릇 돈을 받고 하면 프로가 아닙니까? 네, 참 이래서 되겠습니까? 근데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말씀과는 별개로 내가 해금 연주자로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내가 다른 어디에 가서도 그 굴하지 않는 네, 해금 연주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소리는 다른 전공자들 소리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제 해금 소리가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공자 같이 소리를 낼 수 있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연주를 계속 하면서 그거를 특징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댓글에 이렇게 보면 뭔가 은한 씨의 연주는 다른 분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더 이건 진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이쁜 소울이 담긴 것 같아요라고 해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제 연주를 듣고 이렇게 어떤 분은 이런 댓글을 써주셨어요. 그 대낮에 기분 좋게 녹아있는 초콜릿을 식빵에 바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곡이라고 그런 연주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확신이 생기는 어떤 커다란 순간 같은 것은 없었지만 조금씩 내가 해금을 연주해도 될까? 해도 될까? 했으면 좋겠다. 네,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점점 이렇게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 해금 소리가 틀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만이 낼 수 있는 소리 혹은 국문가만이 낼 수 있는 소리 그런 소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더 많이 연습을 해보고 나만이 낼 수 있는 소리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확신이 아주 대단하게 서 있다 이러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저만의 소리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것은 있어요. 네. 일단
저 해수욕장에서 전통 한복 입고 연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속초의 해수욕장이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커다란 무대가 있어요. 너무 희한하죠? 근데 거기로 가려면 모래사장을 밟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치마를 들고 바삭바삭바삭 하는데 막 저기 막 비키니 입은 사람들 막 덩실덩실한 사람들 막 이렇게 있는데 혼자 막 이렇게 자박자박 하는데 정말 너무 안 어울리는 풍경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근데 이제 공연을 시작하고 연주를 시작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눈빛이 와 세상에 이 연주를 하려고 이렇게 입고 왔구나 그렇게 눈빛이 이렇게 사라락 변하는 그런 순간이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건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 그 수원의 청년 공간에서 공연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어요. 청년 공간이니까 그러면은 어떤 곡을 준비해 가면 되겠다. 뭐 그냥 해서 그냥 평범하게 갔는데 보니까 거기 스님이 두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한 분은 큰 스님, 한 분은 주진 스님이시래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지만 잘라주세요. 저 스님을 가까이서 본 게 처음입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스님을 가까이서 본 거 처음이고요.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본 거 처음이에요. 그래서 네. 이렇게 스님 두 분이 뚜루둔하고 앉아 계시고 여기 그 불교 신도 회장분들 이렇게 쫙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청년 공간을 절에서 그 사찰에서 이렇게 대여를 해주신 거더라고요. 장기 대여를 해주셨대요.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빈으로 와주신 거였어요. 근데 그때가 마침 크리스마스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캐롤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스님 두 분이 이렇게 계신데 무슨 생각인지 이건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제가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스님분들께는 스님께는 죄송하지만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하니까 캐롤을 몇 곡 연주하겠습니다 했더니 세상에 큰 스님이 빵 터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막 빵 터지셨. 그래서 거기서 막 종소리 울려라 막 이런 거 하고 막 뭐 흰눈 사이로 막 울면 안 돼 막 이런 거 하고 했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다들 박수 쳐주시고 이게 그 큰 스님께서 좀 연세가 많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막 박수 쳐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다과회 같은 게 있었는데 스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셔서 뭐 우리도 예수님 탄생을 축하한다. 그러니까 괜히 그거 가지고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나는 정말 연주 잘 들었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전국에서 굉장히 다양한 무대를 했고 정말 큰 무대에서도 연주를 해보고 했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고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두근두근 떨리는 무대는 적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할 때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연주를 할 때예요. 저 쭉 한 사람만을 위한 연주회를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의뢰가 들어오면 의뢰랑 사연이 들어오면 제가 갑니다. 가서 어느 정도의 그냥 작은 공간에서 그분만을 위해서 연주하는 거 하고 있어요. 네. 많은 관객분들을 마주할 때도 굉장히 좋은데 그럴 때는 제가 그분들의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조명이 저를 향해서 비추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적은 관객분들과 좁은 공간에서 연주를 할 때는 제가 그분들의 눈빛을 볼 수 있어요. 와, 그러면은 이분들은 이 악기를 가까이서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하시고 너무 즐거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놀라시고 너무 즐거워 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더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앞에서 하는 공연도 좋아하지만 적은 분들하고 즐겁게 이야기도 나누면서 하는 그런 공연 저는 참 좋아합니다. 네, 다음 곡은 아리랑이랑 홀로 아리랑을 두 곡 들려드릴 건데요. 이게 아리랑과 홀로 아리랑이 코드 진행이 딱 하나만 빼고 같거든요. 그래서 홀로 아리랑을 연주했다가 아리랑을 연주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연주를 들려드릴 셈입니다. 들려드릴게요.
저는 제 컨디션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연주 저는 절대 카페인을 못 먹어요. 왜냐면 커피나 초콜릿 같은 것도 먹으면 손이 떨려가지고 연주를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연주 전에 저만 그런가요? 연주 전에 밥 먹으면 이렇게 좀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가지고 네, 연주를 잘 못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먹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연주 전에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집에 가면서 초코우유 먹어요. 헤헤. 네. 네, 그리고 일기를 자주 쓰는 편입니다. 이게 나중에 글이 될지 음악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최대한 제가 하는 생각들을 종이 속에 가두어 놓는 편이에요. 어저께도 썼는데 저 그리고 책 많이 봅니다. 책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한동안 의식적으로 소설을 안 읽었거든요. 왜냐면 그 소설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게 너무 아쉬워서.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더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 않잖아요. 그 순간이 너무 싫어서 의식적으로 안 읽었는데 요즘은 좀 자주 읽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설을 읽게 되면 그 글투대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기를 쓸 때나 생각을 할 때도 좀 도움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일기를 많이 씁니다. 네. 보통은 제가 연주 전에 어떤 곡들을 연주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가도 거리 공연 같은 경우는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특정 연령층, 뭐 어린이라든지 어르신분들이라든지 이런 연령층이 많이 계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항상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전에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분위기, 네, 그래서 어떤 관객층, 어떤 분위기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사전에 다양한 곡들을 연습해서 가요. 그래서 막상 가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좀 고려해서 분위기에 맞춰서 주요 연령층의 성향에 맞춰서 공연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공연 장소에 일찍 가요. 일찍 가서 분위기를 파악하고 주변 관객층들을 보고 그 다음에 공연할 곡들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2017년 3월 그리고 2018년 8월 달에 두 번 동유럽으로 버스킹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처음은 혼자 갔어요. 부모님한테 비밀입니다. 이게 갔던 이유는요. 어느 날 보니까 비행기 값이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홀린 듯이 네, 표를 끊었어요. 세상에. 그래서 혼자 이렇게 갔는데 혼자 가니까 되게 자유로운 점도 분명히 있었지만 영상을 많이 못 남기는 게 정말 아쉬웠어요. 그리고 주변 그 외국 분들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해도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외국 분들은 정말 얼굴만 찍어줘요. 여기가 어딘지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얼굴만 찍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움이 남았어요. 혼자 갔을 때 즐거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막 다양한 곳에서 즉석 합주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기록에 많이 안 남아서 두 번째 그 다음 해인 8월 달에 친구랑 같이 버스킹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때는 확실히 이제 모든 것엔 다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친구가 영상을 잘 찍어줘서 기록이 남았다는 점도 좋은 점이지만, 친구랑 둘이 이제 함께해서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도 좋았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저는 거기에 똑같은 데 두 번 간 셈이고, 저는 연주에 조금 더 방점이 있었다면 친구는 아무래도 거기 처음 가는 거고 관광이 위주니까 아무래도 저녁 때마다 버스킹을 하는 건 얘도 조금 그럴 것 같잖아요. 보통 버스킹 공연을 하면 한 1시간에서 뭐 2시간 정도 그냥 쭉 공연을 할 텐데 그동안에 이제 친구는 관광을 못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서로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그 도시, 대도시에 있을 때만 버스킹을 하고 3일 동안 만약에 한 도시에 묵는다 그러면은 하루만 버스킹을 하기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버스킹을 해서 번 돈은 둘 다 고기를 사 먹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혼자서 갔을 때의 에피소드인데요. 그때는 항상 한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복을 입고 해금을 들고
카렐교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곳에 갔었어요. 거기가 프라하에 있는 곳인데 우리나라의 청계천 같은 그런 랜드마크입니다. 거기에 청계천 같이 매년 오디션을 봐서 합격한 아티스트들이 쭉 늘어서서 어떤 분들은 공연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림을 그리고 뭐 이런 달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한복을 입고 해금을 들고 쫑쫑쫑쫑 지나가고 있는데 웬 할아버지 밴드가 계셨어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너 연주자지? 와서 나랑 같이 잼을 하자. 그래서 네 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진짜 즉석 합주를 했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브라스 밴드 같은 느낌의 이렇게 뿜빰빰도 있었고 뭐 이렇게 빨래판 같은 거 드르륵 딱딱 하시는 그런 것도 있고 막 되게 신나는 흥겨운 그런 밴드였는데 그 음악에 맞춰서 즉석 합주를 했습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그거를 듣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구름대 같이 막 와가지고 너무 신기하다고 막 사진 찍고 막 영상 찍고 이랬는데 왜 유튜브에 안 올라오는가? 왜냐면 그때 저는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찍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친구랑 같이 갔죠. 우리나라에서도 거리 공연을 할 때는 아는 곡을 연주를 해야 많은 분들이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잘 아는 곡을 연습을 해서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요 같은 경우는 모든 연령층이 다 아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민요를 이렇게 연습을 해갔어요. 그런데 민요를 준비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 동요 중에서 그 동유럽 민요가 많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의 토끼 그 토끼가 오스트리아 토끼입니다. 그래서 전 당연히 우리나라 동요일 줄 알았는데 봤더니 그 나라의 민요이기도 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곡들을 연습을 해서 갔더니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시고 따라 불러주시고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었어요. 여행을 가서 버스킹을 하는 게 의외로 좀 어려운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연습을 못 하고 가는 거잖아요. 왜냐면 제 숙소에서 연습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좀 많이 미숙한 점이 확실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봐주시고 또 막 감사한 댓글 뭐 악플도 좀 달렸고요. 하하. 네. 네, 감사한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막 내가 만약에 외국에 나가서 이런 공연을 봤으면 진짜 눈물 흘렸을 것 같다. 뭐 이런 댓글도 있으셨고 굉장히 막 다양한 댓글, 감사한 댓글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작게나마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 한국이란 나라를 모를 가능성이 많은 동유럽에서 이렇게 한복을 입고 해금을 연주하고 왔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추억이자 자부심으로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이게 정말 행복한 추억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더 행복하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다른 모든 연주들이 다 마음에 남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연주는 아무래도 올해 초에 했었던 단독 연주회였던 것 같아요. 다른 연주와는 다르게 모두와 함께 제 기획을 하고 연습을 하고 무대에 올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제가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고 그리고 정말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막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하던 시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협연자분들이랑 연습을 하는 것도 조금 조심스러울 정도였어요. 왜냐면 그 가야금 하시는 분이 애기 어머니셔서 그 좀 걱정이 되기는 했거든요. 그 댁까지 가서 했는데 마스크를 벗지 않고 그냥 연습하고 바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아 이거 잘 될까 잘 될까 계속 저 스스로도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일날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신 거예요. 심지어 그때가 진짜 코로나가 막 창궐하기 시작했던 때였고 그리고 네. 서울의 아주 중심부도 아니었고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와주셨어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막 부산에서 어디 강원도에서 이렇게 또 와주시고, 네, 그랬던 순간이 저는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거 자체가 감격이었어요. 저는 30분 전까지도 오실까, 과연 많이 오실까, 어떡하지? 막 이러고 고민하고 막 걱정하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주 친한 사람들한테도 초대권을 안 드렸어요. 다 이렇게 공연비를, 네, 다 내시고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공연 문화가 거의 다 초대권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시지 않는 상황인데,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오실까? 이런 고민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전에 오픈 카카오톡도 운영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되게 문의를 그렇게 많이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걱정을 했는데, 세상에 당일날에 정말 많이 오셔서 의자가 모자랐잖아요. 뒤에 막 서서 들으시고, 게다가 공연 시간이 1시간 반이었는데, 쉬지 않고 1시간 반이었는데 진짜 다 집중하고 계신 게 막 느껴졌어요. 그리고 다른 거리 공연과 다르게 거리를 다니다가 우연히 본 게 아니라 저를 보러 시간과 돈을 내셔서 오신 거잖아요. 세상에, 진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셨다는 게 저는 정말 감동이었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제가 죽기 전에 최고의 순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죽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추억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연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발근력이라고 하는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혹시 한번 협연을 해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요. 저는 알고 봤더니 동네 오빠였어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옥상에서 막 같이 연습하고 막 이랬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연주를 못했고 그랬는데도 되게 자신감을 많이 불어넣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친해지고 나니까 맨날 윽박질러 가면서 너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못하냐 하는 거. 네, 지금도 서로 그런 사이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한테도 되게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오던 곡을 전혀 다른 편곡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느낌이 나게 이렇게 해주시고, 뭔가 개인적으로도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좀 영감 많이 주셨던 그런 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해금을 배우는 중에 가장 오랫동안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계신데요. 박여선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보통 현을 다루시는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신 경우가 많고, 가르치실 때 좀 엄하게 가르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선생님은 되게 뽀송뽀송하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조금 틀리더라도 조금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일단은 되게 항상 이렇게 다스한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봐 주셔서 되게 행복하게 연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 공연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저도 보고 배우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곡은 인연이라는 곡인데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알고 있으신 곡이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기도 해서 이 곡을 골랐습니다. 네, 그러면 인연 들려드릴게요.
일단 올해 주어진 공연들, 네, 그런 공연들을 충실히 해가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조금씩 이제 습작을 하고는 있어요. 비밀인데. 네, 조금씩 습작을 하고 조금씩 코드를 붙여서 편곡을 해가고는 있습니다. 그게 언제 이렇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많은 습작을 편견 없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체계적인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실용음악학과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 전반적인 지식 같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번에 과에서 1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이고 신나는구나.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방학이에요. 방학 동안에 1학기 때 했던 것들 다시 복습하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것들을 흡수해 가고 싶어요. 아직은 다른 장르와는 다르게 비전공자가 공연자가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편견에 부딪힐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자기의 음악에 확신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이렇게 소박한 음을 내는 그런 연주자였다. 이렇게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연주자? 그렇게 기억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만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연주자? 그런 연주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곡들도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곡이 발매가 되면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부담 없이 사랑받는 그런 곡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 좋은 연주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작게나마 이제 습작을 해보고는 있는데, 이 곡이 좋은 곡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곡인가? 혹은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곡을 따라하고 있진 않은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창작을 할 때에는 대체로 그렇죠. 제가 이때까지 인류가 있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곡들이 지어졌는데 제가 그 곡을 따라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좀 있어요. 좀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 공연을 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이제 다른 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아는 곡들을 연주해야 인기가 좋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특히나 가사가 없는 기악의 경우에는 누가 들어도 가사까지 다 알 수 있을 만큼 유명한 곡들을 연주를 해야 사람들의 발길을 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다른 사람의 곡을 커버하는 것만으로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혹은 내가 나만의 곡이 인기가 없더라도, 그리고 연주하고 나면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없더라도 나의 곡을 연주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정말 좋은 곡,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 곡, 그런 곡들을 창작을 하게 되면 조금씩 그 고민이 흐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처음 듣더라도 이 곡 정말 좋다. 그래서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아둘 수 있는 그런 곡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다음 곡은 서른쯤에라는 곡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가사예요. 서른쯤에 들려드릴게요.